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란스러운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요즘 우리 주변 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책임이 분단에서 온 거죠. 우리가 70년 넘도록 분단을 겪고 또 언제 분단이 해소될지도 모르는 이런 시점에 관념화되어 있다시피 하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두통갈 났고 이렇게 됐는지 알 것 같지만 자세히는 또 알지 못하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구체적인 실정, 배경 이런 건 또 잘 모르는 게 우리 분단이죠. 지난 100년, 그러니까 3.1 혁명으로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가 100년인데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우리 민족이 특히 북한은 제외 놔두고 대한민국에서 화두라고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반세기 동안은 자주독립, 해방 후는 여러 가지 화두가 있겠지만 민주공화.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자주독립도 안 되고 민주공화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우선 자주독립만 하더라도 우리 독립운동가들, 애국지사들 또는 일반 평범한 국민들도 해방이 될 또는 일제강점기에 하나같이 소망은 자주독립이지요. 3.1 혁명 때도 내세우는 이슈가 자주독립, 임시정부도 자주독립, 모든 애국지사들의 항일 단체들도 자주독립. 그런데 독립은 됐는데 자주는 안 된 거죠.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만은 오늘 어제부터 지금 우리나라 대표하고 미국 대표가 하와이에서 내년도 주한 미군 주둔비 협상을 하고 있죠. 올해 주둔비가 1조 389억. 엄청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5배 내지 6배를 올리겠다. 정부가 최근에 국회에다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을 했는데 513조가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얼마나 깎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500조가 되는데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강행이 된다 그러면은 5조 정도가 될 거거든요. 지금 5조 정도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총 예산의 100분의 1 정도가 주한 미군 주둔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야당이나 친미 단체들이 이런 때 좀 나서줘야 되거든요. 태극기 위에다가 성조기 들고 다니면서 애국을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저는 좀 호소하고 싶어요. 문재인 타도도 좋고 정권 교체도 좋고 조국 구속도 좋지만 나라 사랑을, 나라 생각 좀 해서 이런 때에 미국이 지나치다. 1조 389억 올해 부담도 엄청난데 거기다가 5배, 6배를 내놓으라는 것은 근데 그것만 가지면 또 문제가 다르죠. 지난 해하고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1년이면은 9조 원 상당의 조금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1년에 9조 원 정도씩의 미국 무기를 사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미국산 무기를 사드리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엄격한 의미에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보만을 위해서 와 있는 것도 아니지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미국 사람이 16만 명 정도가 주둔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까지 포함해서 16만 명. 그리고 교역 상대로서도 우리나라는 세 번째인데 미국은 여섯 번째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무기 사주고 교역을 하고, 그리고 또한 주한미군이 북한군의 남침만을 대비해서 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전에는 소련의 동방정책, 남방정책, 지금은 중국의 봉쇄작전, 이게 때문에 최아시아의 그 최전진 기지로 한국이 기지를 거저 빌려주고 있는데, 거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마치 한국이 안보에 공짜 편승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달라는 대로,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5억이나 6조에서 2억이나 2조나 3조 정도에 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 1시간당 최저임금이 8,340원인가 그렇죠? 8,350원. 50원입니까? 그거 1,000원 올리는 데는 악다구리처럼 반대를 하고, 왜 기업 다 죽은다고 아우성치면서, 우리 노동자들인데, 제 국민인데, 제 시민인데 1조, 2조, 3조 털 하나 안 뽑고 떠맡기는 데는, 떠주는 데는 거의 외면해버리고 침묵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상대할 때는 손쉽죠. 그런데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 또 베트남 파병 문제, 그런 걸 할 때는 상당히 그 차지처리 있었죠. 아주 그 망나니 같은 차지처리를 경호실장 하기 전이죠.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차지처리가 박정희 정권의 그 2차, 3차 파병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크게 써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좀 붕 떠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반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을 박정희 정권은, 봐라, 무소속 국회의원들도 저렇게 반대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주한미군이 아니라 베트남 파병 우리 국군의 장비 현대화, 이런 걸 미국한테 얻어낸 거거든요. 베트남 파병 자체는 거기다가 5,000명이 넘는 우리 청년들이 희생됐지요, 베트남에서. 그것은 대단히 민족사적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은 다 상당 수준에 얻어낸 그런 외교력, 정치력.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 보수 세력이 오히려 미국 앞잡이 노릇을 해버리니까 정부가 외교력이라는 것을 발휘할 건덕지가 없고, 거기다가 외교력도 미약하고, 그래서 1년 예산이 500조가 되는데 그 중에서 1% 이상을 주한미군 비용으로 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경제, 후생, 교육, 안보,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제가 여기서 원고에다가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6.25 전쟁 이후 가장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있다. 남북은. 아마 여기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근데 제 생각은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두 사람이 다 대단히 예측 불허의 지도자들 같아요. 특히 트럼프의 경우는 지금 탄핵이 임박하고 있는데 그 탄핵에 위기다 싶으면은 불장난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그 김정은 위원장의 행태도 보면은 지난 얼마 전이죠. 그 백마 타고 백두산에 나타난 거라든가 또 엊그제는 금강산 저거 꼴 보기 싫으니까 없애버리라 한다든가 대단히 정제된 지도자가 아니라 상당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런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한반도에서 벌일지 모르지 않느냐. 상당히 불안한,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 간의 화해 대화가 이루어지고 전방 부대를 후방으로 후퇴시키고 그 산 봉우리에 있었던 GP 이런 것도 많이 철수시키고 그래서 안보가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지도자의 행태를 보면은 상당히 불안한 것 같다. 이건 제가 기우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국의 그 트럼프에 대한 그 탄핵이 그 심도가 강도가 어느 정도 심화되느냐 우리가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읽으신 분은 읽으셨겠습니다만은 그 미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이었던 브레진스키 카터 대통령 정부 때 브레진스키 국가안보 보좌관이었죠. 이분이 쓴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한 구절이 한반도 주변의 4마리 식인 코끼리론 꽤 한 20년 지난 얘기입니다. 한반도 주변에 4마리의 식인 코끼리가 풀을 먹고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브레진스키는 식인 코끼리,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우리 주변에 특히 그 아베가 집권하면서 한반도 분위기가 엊그제 이낙연 총리하고 아베 수상하고 일본에서 회담을 했습니다마는 별로 그렇게 큰 성과, 아베는 그러잖아요. 양국 간의 국교 정상적인 합의사항은 지킵시다. 한일 국교 정상회담 자체가 대단히 불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저번에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35년 동안 우리를 집에 수탈한 대가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인데 동남아시아 한 4년, 3년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줬거든요. 거기다가 우리한테는 그 식민지 배상이라는 용어도 안 쓰고 그 독립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줬던 겁니다. 그렇게 불평등하게 굴욕적인 회담이었는데 지금도 아베는 우리한테 큰 소리 치고 우리가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그러나 과거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때 당시 그 일본 수상 총리 누구였죠? 2000년. 김대중. 예, 그때 그 오부치,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런 때는 과거 잘못한 걸 반성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그 사회당
정권이었을 때도 또 그 사회당 당수, 여자 당수, 그 사람도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베는 과거 정부 총리가 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서 버린 거거든요. 거기다가 엉뚱하게 지금 그 독도에다가 독도 그 자위대를 파견해야 된다라는 자민당 내에서 강경론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잠깐 몇 가지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아베가 저렇게 나온 이유가 뭐가 있는가? 네 마리 코끼리론, 식인 코끼리론 중에서도 가장 지금 우리한테 위해가 되고 있는 게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베 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정부가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을 때 아베는 패싱 당했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그럴 때 아베는 거의 외면 패싱 됐었는데 이런 데 대한 불만, 그리고 세계 두 번째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가 중국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제는 세계 3위, 4위로 밀려나 버리니까 초조감, 일본 전체 국민이 그렇지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헌법 구조.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부터 시작해서 주권, 영토 이런 부분인데 일본 헌법은 1조부터 8조까지가 천황, 자기네들 말로는 천황. 그리고 구조가 이제 평화헌법, 평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민주혁명, 4.19 혁명, 6월 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 촛불혁명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가 정착이 됐는데 일본은 아직도 55년 체제에서 그 평화헌법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일본은 지금도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사민주주의다. 그리고 그 접착제, 메가더가 만들어준 헌법에 의해서 접착제 민주주의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가 그 명색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50년 이상 같은 정당이 집권한 나라는 물론 아시아는 대부분 그렇죠. 북한 그렇지, 일본 그렇지, 중국 그렇지, 러시아 그렇지, 몽골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데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민주주의가 진척이 많이 돼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그 민주화라든가 문화 예술, 특히 그 청소년들의 세계적인 한류 열풍, 또 스포츠, 이런 것을 통해서 일본 청소년들이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몇 년 전입니다만은 일본에는 있을 것은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다. 뭐겠습니까? 일본에는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다. 국군이요. 예. 국군이요. 그건 자유대 있잖아요. 자유대는 국군이 아니잖아요. 근데 희망이 없다. 예. 일본 그 유명한 그 우리한테도 많이 번역이 되고 그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사람이 문해춘추 특기보에다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희망이 없다. 사실 일본은 희망이 없이 그 저물어가는 그런 민족이죠, 나라지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베의 그 신상 문제, 출신 문제. 아베는 그 아마테라스 오메가미 일본 말을 해서 일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본 용어니까 그 천조 대신, 우리말로 천조 대신, 지금도 일본의 그 조상신은 천조 대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도 한 1%, 불교도 한 1%, 잡신이 거의 98%, 동네마다 마을마다 그 신사 사당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오메가미 천조 대신을 믿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이 아베가 특히 믿고 있는 게 오메가미. 그리고 이제 그 아베의 고조 할아버지 오시마 요시마사 이 사람은 그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 사령관이었어요. 외조부는 많이 알려져 있는 기스이 노부스케 제2차 세계대전 때 전범 A급 전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감형이 돼가지고 일본 수상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이런 자들이 지금도 기시가 아베가 휴가를 가면은 자기 고향에 구마모토 현을 가는데 저도 구마모토 현을 가봤습니다만은 이 구마모토 현이라는 데가 대동아 공영권이라든가 정한론을 부르짖었던 그 요시다 쇼인 일본의 근대화, 일본 사람들은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요시다 소인. 이 요시다 소인 밑에서 그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이런 자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마모토 현은 일본 극우 세력의 선생님 야마구치를 구마모토로 하신가요? 야마구치. 예, 선구. 예, 야마구치. 아, 죄송합니다. 야마구치 현이 요시다의 고향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거기서 나왔고. 그래서 이 아베의 열성적인 그런 그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서 지금 저런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은 이런 분위기를 타서 어떤 형태로든지 남북이 다시 합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실제로 겁나죠. 지난번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35년 동안에 한반도를 점령하면서 얼마나 많은 물자, 광산, 묘목, 나무, 심지어는 바위에다가 그 쇠까지 박아서 길을 빼버린다는 식으로 그러내 놓고서도 그랬는데 한 7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남쪽은 당당하게 경제적으로 뒤따라가죠. 일본이 한 4억 국민 GDP가 4억 달러쯤 되는데 우리는 3억 달러. 일본은 그 대신 빈부격차가 별로 없는데 우리는 빈부격차가 심각한 편이죠. 금방 뒤쫓아오지요. 중공업이라든가 IT 산업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은 일본을 추월하고 있지요. 거기다가 북한은 굶어 죽는다고 하면서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걸핏하면 동해상으로 쏘아대지요.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눠서도 분단시켰는데도 저러는데 합쳐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가. 대단히 일본 사람들은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그 브레진스키 얘기로부터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만은 시간 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한반도가 어떻게 해서 분단됐는가. 쪽 JWPC 358-1 이 암호문 같은 문건은 제2차 대전 말기 한반도를 네 쪽으로 분할하려는 미 군부의 비밀보고서 제목입니다. 하마터면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한 남북 분단이 아니라
영국과 중국까지를 포함한 4대국에 의해 사분될 뻔했죠. 그런데 2차 대전 후에 실제로 오스트라리아, 유럽에 있는 오스트라리아입니까? 오스트리아입니까? 트리아. 예. 호주가 오스트라리아고, 오스트리아가 4개로 나눴죠. 그러다가 한 10년 만에 가장 먼저 소련군을 내보내고, 두 번째가 영국군 몰아냈다기보다는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군 나가고, 미국군 나가고, 영세 중립국가가 됐죠. 신탁 통치를 10년 받았습니다. 오스트라리아가 4개가 분단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제 남북 분단 2개 국가에 의해서 분단이 됐는데, 신탁 통치 싸움만 찬탁 반탁 하다가 결국은 열매를 못 맺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JWPC 358-1 이것은 그 미국이 2차 대전 말기에 비밀 보고서입니다.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이 예상보다 빨리 투항함으로써 미 합참본부의 작전 계획이 대폭 수정되고, 당초 한반도와 일본을 4분할시켜 점령하려던 전략은 한반도의 분할로 마무리됐다. 일본이 항복의 시점을 절묘하게 택함으로써 분단을 모면하고 엉뚱하게 한반도가 분단하게 됐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원래 미국은 그 일본을 내 쪽으로 내려고 그랬었어요. 미연합합동전쟁계획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45년 6월 5일 날부터 종전 직전까지 70여일 동안에 걸쳐 이 비밀 문건 보고서를 작성했다. 독일이 항복한 다음 달부터 일본이 무조건 손을 들기 직전에 완성한 극비문서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의 3단계 점령을 계획하면서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공동 점령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그 단독으로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하지 못하고 4개 국가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마음이 좋아서 나눠 먹자는 식이 아니라, 오키나와를 미국이 점령을 할 때 한 1만 명 정도의 미군이 희생이 됐습니다. 일본군은 한 7만 명에서 8만 명. 그때 오키나와 주변에 있었던 우리 한국의 노무자, 오키나와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한국군 묘소만 있지요. 엉뚱하게 우리 조선 사람들도 수백 명이 그때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같은 작은 섬 하나를 점령하는데도 그만큼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미국이 일본 본토를 또는 조선을, 한국을 점령을 하려면 얼마만큼 희생이 따르겠는가 싶어가지고 중국, 영국,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한 거죠. 처음에는 미소 양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다는 계획이었다. 미군은 전략적인 요충인 서울을 점령한 후 부산과 군산으로 점령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소련군은 평양을 비롯 북한 지역을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미 합참본부의 비밀 보고서. 제가 활자를 좀 크게 뽑느라고 페이지가 달라져 버렸네요. 6종 7종 7쪽. 찾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지나간 얘기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분단되고 70년이 지났는데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싶지만 어떻게 해서 갈라졌는가, 또 그런 갈라진 것이 현재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과연 남북이 다시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분단의 배경, 국제 역학관계, 현재와의 비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저로서는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그래서 이 주제를 택한 겁니다. 8쪽에 보면은 일본의 사분할 계획도 세웠다. 당초 미국 합참본부는 일본을 내 쪽으로 내려고 그랬어요. 이 보고서 부록 A, 일본의 주요 도서와 한국에 대한 연합군 장악과 최종적인 점령구 계획 초안에 따르면 일본 점령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단계는 일본 점령을 위해 소요되는 병력으로는 23개 사단, 25개 육군 항공대, 45개 해군 및 해병 비행 중대 등 모두 85만 명과 3만 5천 명의 해안 배치 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영국군 16만 5천 명, 중국군 13만 명, 소련군 21만 명이 투입되어 170만 명의 일본 육군과 320만 명의 준 군사력을 무장 해제시킨다는 보관이 있었다. 합동전쟁계획위원회는 제2단계에서 일본을 4개 점령지역으로 분할하여 미국은 도쿄 지역, 나고야 지역, 오사카 지역을, 소련은 홋카이도와 동부 혼슈, 영국은 서부 혼슈와 규슈, 중국은 오사카 지역과 4대 도서 지역, 이렇게 천도교 쪽에서 일하신 분들이 이 지도에다가 저는 그걸 미처 못 찾았는데 팔쪽 보시면은 그 일본 분할 점령안 이걸 어디서 찾았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저기 일본어 사이트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직접 찾아서 검색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미국은 일본 분할 점령안을 이런 식으로 시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오사카 지역,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소련, 중국 3개국이 각각 1개 사단씩 도쿄에 파견하여 미군의 도쿄 점령을 지원한다. 이렇게 됐어야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대로 살아나갈 수가 있었는데 엉뚱한 일로 엉뚱하다기보다는 그 원자폭탄 세례로 일들이 다 흥그러져 버리고 말았지요. 상황 변화로 계획이 수정이 됐습니다. 한반도와 일본의 4대국 분할 점령을 기본으로 하는 JWPC 358-1 기밀 보고서는 급박한 정세 변화로 내용을 크게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9일날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기미를 보인 데다가 소련이 9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남하하면서 중국에 있는 일본 관동군을 격파하면서 급속히 북한 지역으로 진주해 옴에 따라 이 작전 계획서는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2차 대전 말기에 그 포츠담 선언이 있었죠. 연합군 국가 원수들이 포츠담에서 모여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해라. 그리고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한다. 이게 포츠담 선언의 요지였는데 소련은 그 서부전선에 발이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이 동북아시아 일본 쪽에 정신을, 군사력을 보낼 여지가 없었다가 그것이 이제 일본군 정보망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본 거죠. 포츠담 선언에 따르면 소련이 일본한테 선전 보고한다고 그러면 일본으로서는 이중 삼중의 전선을 형성해야 되니까 중국 전선이 있죠. 미국하고 싸우는 태평양 전선이 있죠. 그랬는데 8월 6일 날 히로시마,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터졌는데 그래도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일본이. 그때 일본 사람 26만 명이 죽었죠. 우리 한국 사람도 몇만 명이 원폭 피해를 입었죠. 자국 국민 26만 명이 원폭으로 죽었는데도 항복을 안 하던 일본이 8월 9일 날 소련군이 선전포고를 했어요. 일본에다가. 그러니까 10일 날 스웨덴인가 덴마크인가 그 대사관에다가 일본 통해서 미국에게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 라는 일종의 항복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일본이 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백성들 희생을 겪으면서도 항복을 안 하고 소련이 참전할 때까지 기다렸는가? 이 대목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련이 선전포고를 하고 밀고 내려오면은 그때 당시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망이 지금이나 그때나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중국 북부에 중국 거의 전역이죠. 중국에 있었던 관동군 200만 명이라고도 하고 300만 명이라고도 하는 그 관동군을 엄청나게 과대평가를 한 겁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그러니까 중국 대륙을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는 관동군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관동군을 퇴치시키려면은 소련이 필요하다. 관동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는 소련군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국, 영국 이런 국가들을 끌어들였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금방 항복을 해버리면은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그 사계 분할로 한다는 정보도 다 알고 있고 자기네 나라가 사토막, 네토막 난다는 것을 알고 소련의 참전을 기다렸다가 항복을 한 이유는 소련이 만주를 거쳐서 북한으로 내려오면은 전후 처리 과정에서 맨입으로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소련이 실제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그야말로 밀물듯이 만주를 거쳐서 그때 당시 중국에 있던 관동군은 거의 전쟁도 안 하고 거의 무기 다 버리고 무조건 항복도 안 하고 전쟁도 안 하고 항복도 안 하고 그러니까 대단히 교활한 족속들이죠. 그 본부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련군에 저항하지 말라. 그래서 며칠 만에 한만 국경까지 소련군이 밀려 내려와 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보를 듣고는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 그래서 전범 국가였던 독일은 두툼하게 났고 엉뚱하게 오스트리아는 네토막이 났고 엉뚱한 건 아니죠. 그 히틀러 고향이 오스트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놈이 그 못된 놈이어서 제 고향인데 독일에서 수상이 돼가지고는 가장 먼저 쳐들어간 나라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해버린 거죠. 그래서
전범 국가였던 일본은 온전하게 비록 미 군정도 아니고 미군 통치하에 몇 년을 지나다가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제 독립국가가 됐는데 우리는 연합국가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그 미군 대령입니까? 중령입니까? 도노반 장군 휘하에서 OSS 장균하 선생이라든가 김준엽 선생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던 그런 광복군. 그리고 이제 그 광복군이 미군 잠수함으로 제주도에 상륙해서 기지를 만들고 본토를 회복한다. 그런 준비를 하던 차에 일본이 항복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찌 보면 참 운이 없는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빨리 항복을 안 했더라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광복군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일본군하고 싸웠으면은 전승국가 대열에 참여할 수가 있었을 건지, 그랬어도 우리는 임시정부를 개인 자격으로 들여보냈을지는 그건 우리가 꼭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은 그러니까 그 정치 지도자라든가 전략 지도자라는 자들의 일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교활하고 야비하지만 그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토를 보존한 거잖아요. 그리고 엉뚱하게 우리가 분단이 돼버리고. 그런데 일본의 그런 우리가 일본한테 배워야 될 부분들은 천황의 음모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용어로 천황의 음모, 비밀. 일본의 왕궁의 비밀 자금으로 1940년대 초부터 만약에 일본이 미국한테 전쟁에서 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 이후를 대비해서 일본에서 가장 우수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미국, 영국, 독일 이런데 비밀 장학생으로 파견을 해요. 그래서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런 거 맺을 때 원래 초안에는 독도, 울릉도, 거제도 이런 것을 다시 한국의 영토로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초안에 있었던 독도가 본안에서는 빠져버린 겁니다. 그건 그때 그때 유학생이 그때 미 국무성의 참사관하고 동창생인데 이걸 통해서 그 독도를 빼버렸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건 아직 확인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학생들이 도처에 남아서 전후 부흥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호치민도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가의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은 당장 이길 것 같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패배에 대비한 대책까지도 세워나가는 그런 지도력. 그래서 일본의 대신해서 우리가 분단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어째서 남북이 분단됐는가? 그런 배경은 이제 방금 설명드린 그런 거고,
당시 1945년 8월 당시에는 일본군 16만 명 정도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군인만 말할 때.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만주에 있는 또는 중국 본토에 있는 일본 관동군을 섬멸시키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할 수는 없는 처지잖아요. 일본에는 전범국가니까 두 방을 떠들였는데, 그래서 이제 소련군이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보츠담 선언을 수락을 했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왜 38선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실화입니다만은, 실제로 기록입니다만은, 미국과 소련이 협상을 할 때 미국이 38선으로 그었죠. 미국의 두 대령, 육군 대령 두 사람이 지도가 없어서 아주 낡은 지도를 갖다가, 한반도 지도를 갖다가 차로 재보니까 38선이 중간쯤 되거든요. 그래서 본스털 대령하고 또 나중에 대령 한 사람은 미 국무장관도 됐지요. 30분 만에, 그러니까 완전히 한 민족의 운명을 물고기 잡아다가 도마 위에다 앉혀놓고 반토막 잘라내듯이 그런 식으로 해 처먹은 겁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 민족 운명 이런 것은 예측 안 했죠. 그런데 이제 두 토막으로 나누자 보니까 미국 대표와 소련 대표가 함께 놀랐다는 거예요. 미국은 소련이 그렇게 순수하게 38도선 한 39도선이나 40도선으로 해도 소련은 할 일이 별로 없는데, 감지덕기 할 줄 알았는데 감지덕기 하는 판인데 예상 밖으로 38도선으로 나누자고 그러니까 얼른 받아먹은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놀라운 게, 군산 쪽으로 나눠달라고 해도 줄판인데 38도선을 하자니까 얼른 받아주니까 참 고맙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경우는 희극인지 비극인지 소극인지, 한 나라의 운명을 미국 대령 두 사람이 한반도 문제, 역사, 민족 이런 쪽에는 전혀 문외한인 군인 두 사람에 의해서 나눠졌고, 미국과 소련이 둘 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반도가 분단이 됐고, 결국은 그 분단의 아픔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역사의 만약이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만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리 지도자들이, 깨어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책임이 참 적지가 않습니다. 임시정부에서 주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을 때인데, 그런 흐름, 역사의 맥, 이런 것에 전혀 몰랐고, 오히려 임시정부를, 중경에 있는 우리 임시정부가 미국에게 임시정부를 국제 승인을 해달라. 그럴 때 미국은 반대를 했어요. 영국이 꼬스기기도 한 겁니다. 영국이 왜 그렇게 한국에 임시정부 인정을, 승인을 반대했느냐 그러면은, 영국은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선을 임시정부를 승인한다 그러면은 인도 임시정부, 파키스탄 임시정부 이런 거 다 승인해 줘야 될 판이니까 영국이 반대를 한 거죠. 그리고 미국은 또 나름대로 본토 국민에 비해서 해외에 있는 임시정부가 본토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한국인들은 분파성이 강해서 소수의 몇 사람이 그걸 한국의 국민 전체의 정부 대표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근데 그런 책임 중에 하나는 이승만의 책임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승만이 미국에 있으면서 분파 활동을 참 많이 했거든요.
자기가 책임자가 되지 않으면 해체시켜버리고, 제가 이승만 평전을 쓰면서 미 국무성에 있는 그 정보 보고서 같은 것을 참조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스트롱맨이면서도 트러블맨, 이승만을 트러블맨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면서도 는 이제 미 공군기에다가 태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임시정부 요인들은 2달 동안 상하이에다가 묶어놓고 이승만 천지가 되어버린 거죠, 남한이. 그런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은 임시정부의 그 전에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손병희 선생, 안창호 선생, 박은식 선생, 이런 분들이 살아 계셨다 그러면은 포용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얼마든지 남북 좌우 합작, 남북 협상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데 가장 완고하고 파벌적이고 트러블 메이커였던 이승만이 휴택이 되면서 우리 민족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제가 이승만 평전을 쓰면서 미군 대령복을 입고 한국에 귀환했다라고 썼더니 그쪽 분들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소송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이승만이 미국 군복을 입고 들어왔느냐. 그래서 제가 나는 근거 없이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다. 윤치영 씨가 이승만 비서실장을 했는데 윤치영의 회고록을 봐라. 윤치영이 글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 공군 비행기에 귀국을 하면서 공군 복장, 대령 복장을 입고 왔다고 써있더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그런 행보, 이 해방 후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결국은 제주 4.3 문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계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제주도에다가 계엄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2만 5천 명 내지 3만 명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제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해왔는데 그런 자료를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제 국민인데 전두환이가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학살 부대 대장한테다가 경력금을 내려보내고 그런 수법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제 국민인데 잔혹하게 가혹하게 처리해라. 계엄사령관에게. 그래가지고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가 학살이 됐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쩌다가 우리 민족의 운이 참 훌륭한 항일 독립지사들이 숱하게 많았었는데 대부분이 해방을 못 보고 돌아가셨고 그나마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김규식 선생 그리고 서재필 박사는 처음에는 이제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민족주의자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자기 편 민족 감정보다는 친미주의자를 더 좋아하죠. 한국에서 김구 싫어하고 베트남에서 호치민 싫어하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김규식 박사를 임시정부 부주석이었던 김규식 박사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대단히 신사였죠. 대단히 합리적이고 남북 통일정부 수립을 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김규식 박사는 이런 지하에 통일정부 아니면 반쪽정부 수반은 하기 싫다. 거부를 했죠. 이승만을 하고 이제 김구하고 여운형을 제쳐놨고 김구는 49년에 암살당하고 여운형은 47년에 7월 달에 암살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재필 박사를
또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은 이미 일제강점기에 돌아가셨고, 서재필 박사를 미국에서 불러왔어요. 그런데 서재필 박사는 그때 이미 80이 넘었고, 망명한 지가 한 40년이 넘어가지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또 권력 야망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간 게 이승만 박사였는데, 이승만 박사의 행태는 우리가 다 아는 바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 민족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단히 우수한 민족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동북아시아의 강국이었던 여진족이라든가 몽골족이라든가 만주족이라든가 이런 데 비하면 우리 민족의 그 발해 고구려 망한 이후에 반도 국가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도 온전하게 민족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오늘은 지금은 그래도 분단 상태이지만 세계에서 9번째, 10번째 경제 건설을 국가가 되고 민주주의로 보면은 세계에서 유독 유난스러울 정도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고 그런 원동력이 뭐겠는가? 그 문화의 우수성, 동질성. 제가 여기도 썼습니다마는 고려가 망할 고려 시대에 그 남북 조선의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였습니다. 500만 명 정도였는데 몽골 제국은 전 유라시아를 제패할 정도의 세계적인 최강국이었잖아요. 몽골 제국하고 40년 동안 싸우면서도 끝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몽골 왕녀 공주를 공민왕이라든가 이런 그 왕이 이제 그쪽에 장가를 들어서 부마 역할을 하면 했어도 그러니까 반식민지 정도는 됐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완전 식민지로 만들지를 못했지요. 강화도로 피난을 가서 우리 고려 왕국이 40년 동안 몽골 제국하고 항전을 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고려 대장경 어떤 분은 지금 합천 해인사에 있는 고려 대장경을 보고 무슨 보물이 있다고 하더니 와서 보니까 빨래판밖에 없네 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고려 대장경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경남 남해에 있는 칡백나무가를 잘라서 바다로 이제 그때는 육지는 대부분이 몽골군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바다로 끌어와서 물속에서 한 2년, 바닷속에다가 한 2년 담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게 벌써 한 1000년이 다 돼 가는데 좀이 먹지 않잖아요. 고려 대장경이. 좀도 안 먹고 뒤틀리지도 않고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든 거라든가 그리고 그 일련의 삼국유사는 당군을 국조로 모시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역사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우리를 점령해가지고 당군 신화라든가 이런 것을 왜곡 날조하고 특히 이만희슈 이런 자들은 일본 관학자들이죠. 그 조선의 이것은 신화는 무격이다, 미신이다, 무당 후손들이다. 그리고는 일본이 우리 역사를 반토막을 내가지고 한나라가 한사군을 조선반도 북쪽에다가 한사군을 만들고 남쪽에다가는 뭐죠? 임나일본부.
임나 일본부. 그러니까 조선 민족은 고래로 대륙 아니면은 섬나라 일본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도 이것은 옛날부터 전통이기 때문에 그건 의뢰의 조선 사람들이다. 조선의 역사다. 이게 이만희 유라든가 이런 자들이 내세운 과학자들이 얘기고,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1911년부터인가 총독이 위원장이 돼서 조선사 편수위원회, 그때 이완용이라든가 저 서울대학교에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태도라고 하는 이병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수관으로 들어갔던 게 우리 역사를 왜곡한 거죠. 시초가 거기가 있고, 지금에 와서 소위 말하는 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이런 자들이 입만 열면 떠들어대는 게 그때부터 만들었던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우리를 비하하는 게 조센찡, 한국 조센찡이고, 그리고 반도진, 환도진. 조선은, 일본은 섬이고 중국은 대륙인데 조선은 섬도 아니고 대륙도 아닌 환도진. 두 가지 가장 비하하는 게 조센찡, 환도진. 그런 용어들이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 분노하게 만든 게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이라든가 유시춘, 유석춘, 안병지 이런 자들인데, 반일 종족주의, 우리 민족을 민족이라고도 안 하고 종족이라고 부른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씨조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역사에 이씨조선이 있습니까? 삼국, 고려, 고구려, 발해, 조선, 그런 나라는 있지만 이씨조선은 없잖아요. 이씨 왕국이라고 그러면 고려는 왕씨, 고구려는 고씨입니까? 백제는 부여. 그런데 일본이 굳이 이씨조선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한 나라를 합병한 것이 아니라 씨족사회를 근대 문명화 시키기 위해서 합쳤다. 이래서 이씨조선이라는 그런 종족주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명색이 학자라는 자들이 반일 종족주의.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도 요즘은 그런 자들이 별로 없어졌습니다만은 고려청자, 조선백자 이런 것을 조선백자를 이조백자라고 부르잖아요. 불렀지요. 그전에는 이조백자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연원이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씨조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일본은 한반도를 일본의 심장부를 노리는 비수로 생각하고, 중국은 한반도를 자기네 뒷머리를 치는 망치로 생각을 하고, 미국은 대륙 세력이 남하를 막아내는 전진기지로 만들려고 그러고, 소련은 요즘은 힘이 붙달려서 지금 별로 영향력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련은 대한제국 말기에 한때 울릉도도 점령을 하고 꽤 행패를 부렸죠. 아관 파천 아시죠? 도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쫓겨가고. 그런데 최근에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인 와다 하루키가 러일 전쟁이라는 책을 한 500쪽, 600쪽 정도 되는 책인데, 최근에 와다 하루키 얘기로는 자신의 책 중에서 가장 자신있게 쓴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중간쯤 보다가 다 덜 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리고 또 우리 친일파들이 내세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이 먹지 않았으면은 러시아가 먹었다.
러시아한테 먹혔다. 그런 논리를 많이 펴잖아요. 그런데 그 와다 하루키가 쓴 책에 보면은 러시아는 조선을 병합하거나 식민지로 만들 구상이 전혀 없었다. 그때 당시 러시아의 기록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못한 일을 일본 학자들이 해내고 있어요. 다만 와다 하루키라는 대단히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학자였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은 그분의 그 학문적인 역할, 영향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일본이 먹지 않았으면은 러시아가 먹었을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와다 교수의 글에 보니까 러시아 당시 정세, 러시아 정책 이런 것은 조선을 그렇게 그 병탄할 생각이라든가 구상이라든가 그런 기도가 전혀 없었다. 이건 물론 이제 한 외국 학자의 말을 100% 다 신용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분의 학문적인 업적으로 봤거나 공정성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믿을만 하다. 그랬을 때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침략, 야망 이런 것을 버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도금제, 사이비 민주주의, 도금제 민주주의. 도금이라는 것은 속 안에는 이제 무슨 흙이나 뭘로 만들어 놓고 밖에다가 도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황제를 하고 일당 독재를 하고 침략 노선을 꾸준히 갖고 있고 배타적이고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로 가장하고 있는 이런 일본식의 민주주의를 도금식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나마 우리는 이에 비해서 얼마나 치열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최근에 아베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도발 그리고 일본이 분단됐어야 마땅했었는데 우리가 대신 희생태가 되어버린 그런 비극 이런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의 교훈으로 삼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된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6.25 전쟁 이후 어떤 면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빠질 개연성도 있다. 그것은 트럼프나 김정은 예측 불허의 그런 두 지도자들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한반도가 그런 위기를 맞을 개연성, 이건 뭐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개연성, 이런 것을 또 우리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고